안녕하세요.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보통 천일야화라고 불리죠. 아라비아 지방이 이제 설화, 야화라고 할 수 있는데 페르시아 지방에서 일어나서 여러 세기 동안에 성립한 민간 설화집의 총 합본입니다. 다르게는 아라비아 이야기, 천일야화 이렇게도 불리고요. 이 아라비안 나이트를 이제 이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가, 그리고 애들을 위한 동화집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요 깜짝 놀랄 만한 좀 그로데스크하고 낯설고 이상한, 그리고 때로는 좀 야한 그런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페르시아나 인도, 이집트, 바그다드, 그러니까 여기를 포함하는 다 중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동 지방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범동양 이 민족의 구비전설,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아라비아 민족 문예의 대표적 걸작이다,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죠. 오랜 것은 한 8세기 정도, 그리고 비교적 최근 이야기들은 한 16세기 정도, 이렇게 이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읽고 보고 듣지만요, 800여 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성립된 그런 좀 역사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 거예요. 9세기 초엽에 바그다드에서 아라비아 말로 번역이 번안된 다음에 천야 이야기로 먼저 발행이 되었다가 11세기에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로 무대를 옮깁니다. 자유분방한 공상력을 마음껏 구사한 일종의 기서인데요. 여기서 좀 심한 내용만 좀 빼고 성인 전용 내용을 좀 각색해서 이제 아동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아동 문학의 백미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문학으로 알려졌지만 원래는 이제 성인 전용이고요. 그만큼 이제 내용의 수준도 있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좀 놀랄만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설정이라던가 세계관도 지금과는 많이 다르게 이게 정말 동양의 문화권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크게 분류하면은 중요한 이야기가 약 180개, 여기에 딸린 이야기가 또 한 100여 개,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완전 짧은 이야기, 그러니까 단편도 또 한 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메인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알라딘의 마술램프, 신바드의 몸, 이 세 가지가 특히 유명하죠. 이야기가 재미있고 환상적이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겨 읽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이 책은 6세기에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 이 왕조 때 모은 천의 이야기의 번역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 후 바그다드와 이집트 등지에서 이 모은 이야기들을 수록해서 15세기, 16세기 정도의 현재의 모습으로 다듬어졌죠. 이처럼 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주된 공간적 무대는 바그다드와 카이로고요.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슬람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모험 이야기에는 먼 나라를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상인들, 그리고 항해사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때로는 미국의 진귀한 물건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당시 동성간의 왕래가 활발했었음을 보여주는 이제 증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아라비안 나이트는 중세 이슬람 세계를 알게 하는 귀중한 역사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분류해 보면은 연애 이야기, 범죄, 여행담, 신선담, 그리고 역사 이야기는 기본이고요. 교훈담과 우화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설화집입니다. 예를 들어 오말 브누 안 누만왕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데요. 이 전체의 8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긴 장편인데, 기본 내용이 이제 우마미야 왕조의 사라센 제국, 그리고 비잔틴 제국과의 싸움을 주제로 하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회담과 모험담 등을 곁들인 그런 내용입니다. 대작 중의 대작이죠. 성립 연대는 한 12세기, 13세기 경으로 간주되고요. 그 무렵이 이제 십자군과 이슬람교도의 격돌,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된 일화, 또 그 시대의 분위기 등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편을 통틀어서 가공의 세계, 실제 세계가 뒤섞여 있고요. 인물도 역사상의 인물과 가공의 인물이 계속 교차해서 등장합니다. 아바스 왕조 제5대 왕인 하룬 알 라시드, 이 왕이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의 무대도 바그다드가 가장 많고요. 카이로나 다마스쿠스, 바스라 이런 지역도 많이 나옵니다. 범위로는 동쪽에서는 중국부터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야말로 동양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내용을 보면은요, 사산 왕조의 이제 왕중왕 이 샤한샤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두 아들인 샤 리아르와 샤 자만이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가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왕인 샤한샤가 이제 승하한 뒤에 형 샤 리아르가
이제 법도에 따라서 왕국을 완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는데 사이가 좋고 동생을 매우 아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절반은 자신이, 절반인 사마르칸트 지방은 이 동생에게 주어서 다스리겠습니다. 보통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데 굳이 오늘날의 기준이 아니라 이때 봐도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 어진 두 형제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나라를 잘 돌보고 민생을 잘 챙긴다는 이제 그런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샤 자만이 오랜만에 형의 초대를 받아서 이에 응해 형을 방문하고자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을 정한 후 이 사절단을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형에게 개인적으로 주려 했던 이 선물, 이 보석 목걸이인데요. 이걸 두고 왔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다시 돌아갔겠죠? 그런데 다른 사절단을 다 같이 데리고 돌아가려니까 비용이나 일정 등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갔는데 아주 우연하게도 자신의 아내인 왕비가 주방의 한 노예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대충격이죠. 그래서 분노한 샤 자미는 그들을 죽인 다음에 거의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요양차 형의 왕궁에서 잠시 머무르게 됐는데 형은 자신을 찾아온 동생을 당연히 매우 환영했고요. 동생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러다가 형 샤 리아르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샤 자만이 이번에는 형수가 예, 자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정말 어디 성인 영화에나 나올 정도의 이제 노예들과 집단으로 잠자리를 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뭐 이 집안에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얼마 전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이제 트라우마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손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형에게 좀 형의 체면을 안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형에게 이 내용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형이 처음에는 동생이 잘못 봤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동생과 함께 이 같은 장소에 몰래 숨어서 이제 보니까 동생이 말한 대로예요. 형도 당연히 크게 분노하고요. 명색이 왕이잖아요. 바로 이 왕비와 노예들을 직결 처결한 다음에 상심이 크니까 이 형제가 정처 없이 방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한참을 가다가 우연히 이제 악마, 여기서는 마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신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마신과 마신에게 납치당한 미녀들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실 결혼식 날에 그 여자를 넘보던 마신에게 납치당한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괴짝에 갇혀 잠들어 있다가 마신이 괴짝을 열어줄 때만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좀 안 좋다고 슬프다고 그런 내용을 말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만약에 자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마신을 깨워서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말할 것이라면서 이 두 형제, 이 두 왕을 협박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 다 이제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그 일종의 전리품으로 두 형제의 반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저쪽에 아주 놀랍게도 지금까지 다른 남자와 잘 때마다 반지 하나씩을 모아서 반지가 엄청 많은 거의 뭐 보석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안 나이트가 원문을 제대로 읽으면은 절대로 아동용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 천지입니다.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던 형은 결국 저 막강한 마신조차도 여자는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요.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이제 왕국으로 돌아오자 매일 밤 이제 처녀와 잠자리를 가진 뒤에 날이 밝으면 이 목을 치는 이걸 3년 동안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주 세디스틱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전까지는 정치도 잘하고 외교 관계도 훌륭히 잘 처리했고요. 백성들의 민생도 이제 잘 돌봤으니까 칭송이 자자했던 그 왕이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온 나라가 엉망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나라의 여자, 이 처녀들이 씨가 말을 직용했습니다. 좋았던 민심도 흉흉해지고 온 백성이 알라신에게 저 미친 왕을 죽여달라고 저주를 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제상의 딸인 이제 여주인공 세라자드가 나와서 자신이 왕의 침실에 들어가겠다고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제상이 당연히 놀라서 말렸죠. 차마 자기 손으로 딸을 죽일 수 없다며 어리석은 당나귀 이야기와 수탉이 암탉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극구 반대했어요. 그런데 딸의 고집에 못 이겨서 결국 허락하게 됐죠. 그렇게 왕의 침실에 든 첫날 세라자드는 동생 이 두냐자드를 데려와서 함께 잔 다음에 이제 동생이 언니에게 언니 죽기 전에 얘기 한 토막만 해주세요. 이렇게 묻는 것으로 이제 천일 야와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헤라자드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다가도 아침이 되면 이야기를 뚝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데서 이제 끊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 이야기가 끝나버린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 이야기는 재미있지만 이제 다음에 할 다른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예고편 작전까지 발휘해 가면서 처형당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게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의 이야기씩을 끝내가다가 결국 1001일 되어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마침내 왕이 이야기가 재밌었다고 칭찬했어요. 그때서야 세헤라자드는 그 왕과 자기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을 보여주는데 한 아이는 걸음마를 하고 기어다니는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유모품에 안겨 있었고, 그때서야 세헤라자드는 자신을 살려주고 더 이상 나라의 다른 처녀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나와 함께 잘 키워서 좋은 가정을 이뤄보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왕은 반성하고 이 일을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예전에 훌륭했던 왕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형은 이제 동생인 샤 자만에게도 자신이 들은 이야기 중에 재밌었던 부분, 그리고 자신이 그 기간 동안 깨닫게 된 점, 뭐 이런 걸 좀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동한 샤 자만도 동생인 두냐자드와 결혼하기를 청해서 형제 자매가 한날 한시에 정식으로 결혼하는 이제 겹사돈을 맺게 되죠. 또 이 이야기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서 왕궁의 보물로 간직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특징을 보면은 주인공 세헤라자드가 1001일간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죠. 일화, 상상담, 연애담, 우화, 여행담. 이 길고 짧은 수백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 1001일 동안 단 1회도 분량 조절에 실패하지 않고 잘 배분했어요. 뛰어난 이야기꾼인 동시에 훌륭한 편집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런 예고편의 기대감, 다음 화에 이런 힌트를 적절히 뿌려 듣는 것을 이제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연재 작가의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구전설화의 특성상 이제 상당히 과장된 대목이 있긴 하지만 무려 1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분노에 찬 왕을 잘 다독이고 세헤라자드 이야기를 뭐 듣게 했다. 그러면 세헤라자드는 아마도 작가로서의 재능이 넘치는 훌륭한 천재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 아무래도 좀 옛날 스토리니까요. 권선징악이 강조가 돼요. 그리고 신바드 같은 모험 이야기는 아마 보시면은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 듯합니다. 또 문학상의 구조를 보면은 액자식 구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 이야기의 화자인 세헤라자드가 다른 옛날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세헤라자드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그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액자가 한 겹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 스토리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세헤라자드가 살아남으려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이 눈물겨운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기억나는 것만 봐도 화자인 세헤라자드가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나오는 알리, 이게 첫 번째 액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액자 무함마드, 세 번째 액자, 이런 식으로 배경이 계속 바뀌는 데다가 이야기가 중간에 자주 중단되니까 앞에 하던 얘기와 현실, 그러니까 세헤라자드와 왕 이야기죠.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완역본을 읽다 보면은 중간에 헷갈리기가 딱 좋습니다. 이런 복잡함을 잘 보여준 에피소드가 초반에 나오는 어부와 마신의 이야기 같은 건데, 처음에는 세헤라자드의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중간에 마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신의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는 또 어부 이야기가 나오고, 어부 이야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또 어부, 또 다른 이야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도 이런 부분이 좀 차용이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세계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세상에 진정한 창작이란 별로 없는 듯도 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어린이용 책, 뭐 모험담, 우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인용의 야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정도를 넘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야기 도입부부터 왕이 왕비를 누이에게 뺏긴다. 예를 들면 이제 남녀의 로맨스에는 항상 질펀한 배드신도 들어가고요. 자기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자 화가 나서 그 남자를 거세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완역판을 보면 색드립은 아예 기본이에요. 이렇게 워낙 노골적으로 성묘사, 폭력 묘사를 가감없이 표현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 서구권의
출판권을 가진 이 저자의 부인이 이런 내용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이 죽은 후에 삭제판을 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내용이 너무 외설스럽다고 해서 한때 좀 금서로 처분받기도 했죠. 중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고전 문학으로 취급을 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또 종교적인 그런 엄격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일야화를 지나치게 외설적이라며 문학적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반인 용어로는 이런 외설적인 부분들을 삭제하고 출간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서구권의 그림 동화나 콩쥐팥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옛 이야기들이 원래 아이들 들으라고 만든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림 형제 스토리나 이솝우화 내용들도 완역본을 잘 보면은 그로데스크하고 섬뜩한 내용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데 이 시대가 이제 완결이 된 게 15세기, 16세기라고 했잖아요. 당시가 이제 제국주의가 시작되는 때고 인종주의가 판을 치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흑인과 자단이 죽어마땅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고요. 흑인을 검둥이라고 멸시하는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색인종 차별의 아주 끝판왕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이게 뭐 창작자나 번역자가 인종차별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작의 작가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때 아랍인과 페르시아인들도 마치 유럽인들처럼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멸시해온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학이니까요. 이슬람 우월론이 좀 심해요. 기독교인들을 낮춰 묘사한 부분들도 있고 무슬림에게 반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인 공주, 비이슬람의 히로인은 이슬람 주인공과 결합하고요. 반드시 개종해서 무슬림이 되는 식의 이슬람 우월주의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상당히 거슬려요. 단 이 부분은 아라비안 나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슬람의 교리 자체가 무슬림 남자와 이제 비무슬림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편을 따라 이슬람에 들어오는 걸 상당히 권장하죠. 권장을 넘어서 거의 뭐 강요지만요. 그런데 반대로 무슬림 여자가 타 종교인과 결혼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좀 안 좋아요. 또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 내용도 많은데 이슬람은 항상 정의의 세력이고 기독교 세력은 비열하고 교활한 적이다. 이런 흑백 논리도 많이 등장합니다. 또 유대인은 돈에 환장한 약삭받은 소인배, 조로아스터교, 이 마니교, 여기는 인간이 아니다. 아예 뭐 식인종에 가깝다. 이런 묘사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정작 세라자드의 나라인 사산조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의 국교였다는 사실. 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내를 빼앗긴 두 형제왕이 알라신이여 하는 게 좀 잘못된 고증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아후라 마즈다가 신이거든요. 니체의 책에도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서구권에서 보면은 그 나라가 그 나라고 그 종교가 그 종교예요. 남의 거는. 이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증상의 오류인데 이제는 너무 굳어져서 그냥 문학적인 내용을 좀 건들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도 많은 작품인데 결과적으로는 전성기 이슬람 문화의 해악, 가치관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문학적으로 뛰어나고요. 본문 중에 가장 오래된 스토리는 8세기 정도까지 그 존재가 검증이 되니까 뭐 이런 작품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시대적 스케일도 크고 지리적으로도 대중동, 안달루스, 뭐 북인도와 유대, 기독, 조로아스터 여기까지 다 다루니까 동양 더하기 이슬람권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사료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약하자면요. 이야기로서 재미가 있고 문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가 크며 삶의 목적과 인생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게 하는 힘이 있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러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치가 높은 아라비안 나이트. 그러나 과연 아랍 세계의 작품인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일야화가 이제 영어로 아라비안 나이트란 제목이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랍의 고전 문학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천일야화의 이야기 상당수가 18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아랍어 원전에 없는 내용을 보태 넣은 것이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천일야화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신바드의 모험,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알라딘과 요술램프조차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천일야화의 진짜 실체는 무엇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왕족, 귀족, 기득권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고려나 조선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항상 뭐 왕가나 아니면 귀족 사회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의 95% 이상은 일반 백성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묻혔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뭐 설화, 야화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죠. 아랍 세계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오늘날 천일 야화를 이제 아랍권의 주요 자료로 인정을 해주지만 정작 그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는 또 의문부호를 이 지역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무명 작가들이 방언 형태의 아랍어로 쓴 서민 문학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보수적인 이 무슬림 지식인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뭐 마술, 귀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이게 윤리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별로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왜 해외 뉴스나 외신 기사를 보면은 이 지역은 이제 여성들의 옷차림 그리고 생활 태도까지 일일이 다 마이크로 컨트롤 하잖아요.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옷은 아주 두껍고 겹겹이 입게 하고 아니 그런 차림이 그렇게 좋으면 남자들도 비슷하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약자인 이 여성들만 억압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뭐 여기선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랍 세계에서 하층 문학의 하나로 철저히 무시당했던 이 천일야화. 그러나 일약 세계적인 문학 작품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프랑스의 이제 동양어권 전문가, 오리엔탈리스트로 불렸던 앙투안 갈랑이죠. 그는 1670년에 프랑스 사절단의 통역사로 오스만 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약 5년여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터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기타 중동의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문학 번역에 관심이 많았던 갈랑. 우연히 뱃사람 신바띠의 7가지 여행, 그리고 알프 라일라와 라일라, 이게 천일밤인데 이 두 개의 아랍어 이야기 필사본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가 구입한 책들이 14세기 또는 15세기경에 작성이 됐다고 보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일야화의 필사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랑이 이 책을 번역한 후에 천일야화라는 제목을 붙이게 돼요. 원래 이 작품이 천일하고 하룻밤을 더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이 이야기, 이게 시리즈처럼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입한 천일야화의 아랍어본에는 약 281일 정도에 걸쳐 진행되는 40여 개의 이야기만 들어있었죠. 갈랑은 천일야화의 분량이 부족하다고 여겼던지 뱃사람 신바띠의 7가지 여행 이야기를 천일야화 시리즈에 슬쩍 넣어버립니다. 그러고 1700년대 초부터 몇 년에 걸쳐 이 천일야화의 프랑스어 번역 시리즈 7권을 차례로 출간하게 되죠. 파리에서 공전 전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천일야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유령과 요정, 마술, 뭐 하늘을 나는 말, 바그다드의 칼리파, 아름다운 공주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와 이국적 정치에 프랑스 전체가 금세 매료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천일야화가 공전 히트를 치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자 이에 좀 고무된 출판사들이 발빠르게 후속편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는 이제 다른 오리엔탈리스트인 프랑스와 페티 들라크루아 이 사람으로부터 아랍 이야기 몇 편을 입수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들이 원래 천일야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프랑스에서 일일이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이게 틀렸다 이런 독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있더라도 매우 적을 거고 그래서 출판사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갈랑이 갖고 있었던 다른 아랍 이야기와 마음대로 합친 후 천일야화 시리즈 8권을 또 출간하게 됩니다. 계속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아주 공전저루의 막대한 상업적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해요. 이 천일야화 시리즈가. 출판사는 이제 아예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더 많은 천일야화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싶어 안달이 났죠. 당시 출판사의 관심이 이제 이야기가 진짜 천일야화에서 온 것인지 또는 위조된 것인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든 간에 또 누가 언제 어디서 지은 것이든 간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약간 좀 아랍풍 머시기한 이야기라면 이제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출판업자는 이 갈랑에게 더 흥미진진하고 더 자극적인 이 천일야화의 시리즈를 써달라고 재차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갈랑은 이미 소재가 고갈됐고요. 상당히 좀 지친 상황이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갈랑도 한번 이제 좀 맛을 봤잖아요. 이제 성공한 문학 작가의 이미지. 뭐 돈은 이제 벌 만큼 벌었으니까 그 위치를 계속 사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도 문학가였으니까. 그러던 무렵에 갈랑이
정체불명의 한 아랍인을 새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교 출신의 아랍인이었다고 해요. 얘기가 잘 통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귀족층의 사교 모임에 참석해서 아랍의 민담을 추가로 여러 편 들려주게 됩니다. 갈랑은 바로 무릎을 탁 쳤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자기가 다 듣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알라딘과 마술램프 이런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죠. 이 두 이야기 역시 원래 천일 야화와는 전혀 무관했지만 갈랑은 후속 시리즈에 넣기로 결심합니다. 갈랑이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마음대로 개작하고 프랑스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제 문장을 좀 다듬은 다음에 천일야화 시리즈의 마지막 4권을 추가로 출간하게 돼요. 그 결과 갈랑의 프랑스어판 천일야화 시리즈는 총 12권이 간행되기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천일야화는 유럽으로 처음 소개되었을 때부터 마음대로 이야기가 편집되고 개작되고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갈랑의 번역 시리즈 가운데에서 보면은 그나마 아랍어 원본의 근거를 둔 것은 이제 7권까지였고요. 나머지 이제 8권부터 12권까지는 천일야화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는 신바드의 모험,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알라딘과 마술램프 이런 작품들 역시 상업적 흥행을 위해 전혀 엉뚱한 출처에서 가져왔다는 데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천일야화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알라딘의 주인공은 중국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엉망이죠.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제 엄청난 히트를 친 천일야화. 프랑스에서 끝나지 않았겠죠? 섭씨간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여긴 영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야기가 이제 이쪽 사람들이 듣기에 신기하잖아요. 그동안 전혀 보고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프랑스보다 더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한 세기 이상 이제 영어로 번역된 갈랑판 천일야화가 서민층 사이에서 큰 이야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 무렵부터 영국에서는 이제 갈랑이 번역에서 많은 오류를 저질러 작품 전체를 왜곡시켰다는 그런 비판이 제기돼요. 이때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이자 마찬가지로 이제 동양어권 전문가였던 리처드 버턴, 이 사람이 기존 갈랑의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어판 천일야화 번역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 4년 정도 노력을 해서요. 새로운 16권의 천일야화 시리즈가 완성되게 되죠. 19세기 후반 천일야화를 새롭게 번역한 이 리처드 버턴이 근데 문제가 이 천일야화를 에로티시즘 오리엔탈 문학 작품으로 바꿨다. 여기 있습니다. 갈랑과 비교할 때 버턴이 번역한 이 천일야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 남녀 간의 아주 은밀하고 내밀한 이제 애정 묘사에 있는 건데요. 가능한 모든 기교를 동원해서 최대한 에로틱하게 표현하려 노력했다는 점, 좀 노력이 가상합니다. 그래서 이 버턴이 갈랑이 과거 이 보수적이던 시대 정서에 부합해서 좀 일부러 남녀 간의 이런 애정 장면을 삭제하거나 이제 고상한 표현으로 고쳤고 그 결과로 천일야화를 이제 애들이나 보는 동화로 전락시켰다. 이런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버턴이 이 천일야화를 성인을 위한 작품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외설적인 표현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번역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매체에 좀 안 좋은 평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버턴의 천일야화가 이제 한동안 좀 꺼졌잖아요. 너무 오래 좀 써먹었으니까. 그런데 19세기 말에 또다시 유럽 전체를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이 천일야화의 열풍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의 번역서를 읽은 유럽인들은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이 하렘의 궁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이 벌거벗은 여인들, 그리고 그들이 펼치는 관능적인 에로스의 이야기에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또 그의 번역판에는 당시 유럽의 문학 작품에서는 상상조차 힘들었던 동성연애, 근친상간, 그리고 미소년, 이런 내용들이 아주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유럽인들 사이에서 억제된 본능을 일깨우고 좀 섹슈얼 판타지로 가득 찬 세계로 인도해주는 이 성지침서로 재탄생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화 콘텐츠 작품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탄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아랍의 원형을 서구의 기준으로 변경한 것을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허구의 이야기를 그 자체로 즐기는 거 하고요. 허구와 진짜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일야화가
유럽인들에 의해 가공되고 변형된 것도 모른 채 단순히 아랍의 고전 문학의 백미다 이렇게 알아온 것은 아닐까. 이것 또한 이제 주입된 사상과 지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아랍의 고전 문학 작품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가 설정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이야기가 이제 신바드의 모험, 신드바드로 불리우는 이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야기와 비슷한 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부유한 상인 신바드가 있고요. 동명이인인 짐꾼 신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꾼 신바드가 생각해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 좀 처열하고 우울해요. 힘들고.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 한탄하다가 우연히 자신이 본 이제 거부, 이 상인 신바드의 연애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인 신바드의 모험담을 듣고 그로부터 이제 많은 재물을 또 동시에 선물 받으면서 본인도 여러 가지로 인생의 방향 그리고 삶의 지향점을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 초대도 아니고 끌려온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상 신바드가 약간의 자기 자랑 더하기 또 자신과 동명이인이라는 아주 작은 인연에 베푼 그런 친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짐을 나르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화려한 연애 모습을 본 짐꾼 신바드. 나는 이렇게 힘겹게 일하면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거 참 세상 불공평하구나.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상인 신바드가 하녀를 시켜서 이 짐꾼 신바드를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짐꾼을 이 연애 자리에 앉혀서 대접하고는 당신은 아마 큰 오해를 한 듯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그 전에 상상도 못할 고난과 모험을 겪었기 때문이죠.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의 오해도 풀릴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모험담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해요. 이 상인 신바드, 이제 뱃사람 신바드로 불릴 텐데 모험에 대한 열망 때문에 젊은 시절 바다로 항해를 떠납니다. 그런데 도중에 배는 침몰하고 홀로 어렵게 살아남았다가 이제 온갖 모험 끝에 대박을 터뜨려서 바그다드로 돌아오죠. 하지만 잠시 안락한 생활을 누리다가도 이제 엉덩이가 근질거려요. 타고난 방랑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항해를 떠나는데 또 도중에 배는 침몰하고 또 홀로 살아남고 이런 비슷한 과정을 7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흔히 신바드의 7항해라고도 하는 이제 별칭이 있는데 상당히 유쾌하고 기발한 모험담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성공담.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 가운데서도 인기가 무척 높아요. 비록 7항의 전부는 몰라도 사지에서 이제 로크, 이 신화 속의 새인데 이걸 잡아타고 탈출하는 이야기는 아마 어디선가 좀 여러 유형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 항해에서 이제 신바드가 자신의 재산을 모아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섭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좀 녹지가 많은 섬에 다른 선원들하고 내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섬이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큰 고래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서 이제 다른 승객들은 익사하고 말죠. 겨우 탈출한 선장이 배에 돛을 올리고 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은 신바드. 마침내 한 섬을 발견하고 상륙하게 되는데요. 왕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그 보답으로 이제 자신의 모험담을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왕은 신바드를 항만 대장으로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 잘 지내다가 이제 신바드가 두 번째 항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무인도에 상륙하게 돼요. 여기서 거대한 새인 이 로크의 다리에 자신을 묶고 무인도를 탈출하게 되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험준한 산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산을 보니까 커다란 뱀들이 아주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신바드가 우여곡절 끝에 양고기 속에 숨어가면서 이제 로크가 날아가는 대로 이제 타고 이제 겨우 살아남는 그런 모험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에는 이제 원숭이가 사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수많은 이 원숭이들이 배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섬에 상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신바드 일행을 이제 또 잡아요. 나중에. 그래서 섬으로 실어 나른 뒤에 이제 배를 해안에서 먼 곳으로 끌고 가는데 이때 섬에 살던 거인이 선장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제물로 바친 거죠, 원숭이들이. 그리고 신바드 일행이 상륙한 섬에는 이제 추가로 또 거대한 뱀들도 있었는데 이 신바드 동료들이 차례대로 뱀들에게 잡아먹혔지만 신바드만 구조되었어요.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항해. 도중에 또 폭풍우를 만나면서 배가 난파됩니다. 그런데 어떤 섬에 이제 표류하게 되었는데 참 운이 없게도 식인종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섬의 주민들이 제공한 음식을 먹다가 이성을 잃고 깨어나서 이제 가축처럼 키워지게 됩니다. 신밧드는 혼자서 이들이 제공하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고 탈출했고요. 섬 반대편에 있는 해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겨우 살아난 거죠. 그리고 또 다음에 여행에서 이제 로크새 알을 부수게 됐는데 이 보복으로 이제 배가 난파돼요. 그래서 한 섬으로 이제 떠밀려 들어가게 됐는데 이 섬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어깨에 태워서 강을 건너게 도와줄 것을 이제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요구대로 하니까 노인이 어깨에 매달린 채로 내려가지 않고 신밧드의 목을 꽉 조이면서 그를 마음대로 다루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이죠. 이때 신밧드가 꾀를 내어서 과일을 조금씩 먹게 하여 취하게 한 다음에 자신의 어깨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래서 겨우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항에 또 나서게 돼요. 이쯤 되면 이제 기본 공식으로 굳어지게 되는데요. 신밧드가 탄 배는 반드시 난파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당연히 신밧드는 여섯 번째 항에서도 도중에 배가 산에 부딪히면서 부서집니다. 산에 표류한 선원들 가운데 일부는 살아남았고 겨우 해안으로 상륙하게 되죠. 섬을 보니까 이제 보석과 향나무가 엄청 많은 그런 섬이었어요. 일종의 무릉도원 같은. 그런데 식량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게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음식을 아껴 먹었던 신밧드가 이제 섬에 계속 잔류하는 동안에 보석 등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허기를 참아가며 이 뗏목을 만든 신밧드가 동굴 깊숙이 들어오는 이제 강류를 타고 섬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곡절 끝에 벗어나게 됐는데 이제 다른 섬에 살던 한 왕을 만나게 됐고 이 왕에게 보물의 일부를 바쳐요. 그러자 왕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신밧드에게 이제 서신을 전달했고 신밧드는 바그다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또 본인의 이제 고향 땅에서도 환대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항해. 이게 한 이야기를 짧게 짧게 해서 그렇지 몇 년 이상 걸리는 기나긴 이제 모험담이었어요. 한 개의 이야기들이. 이쯤 되니까 이제 신밧드도 많이 지쳤습니다. 나이도 좀 들었고. 그래서 모험을 그만둘 생각이 있었는데 왕의 요구로 마지막 한 번 부탁을 받아요. 그래서 이전에 서신을 준 그 왕에게 답례품 그리고 회신을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밧드가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환하던 도중에 이번에는 바다 괴물이 배를 통째로 삼키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지금까지의 여러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제 위험에 처하게 돼요. 또 여러 좀 고난사를 겪은 다음에 이제 백단나무를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어 타고 강으로 내려가는데 겨우 성공해요. 그리고 어떤 한 친절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도움으로 뗏목의 재료였던 이 백단양을 시장에서 아주 비싼 값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신밧드를 보니까 사람이 이제 똑똑하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헤쳐나가는 걸 좀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과 함께 재산도 물려주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그를 환대하게 되죠. 결국 신밧드는 이 사람의 사위가 되고요. 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신의 아내와 함께 노인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효테크를 한 거예요. 예, 모험에 대한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옛날 설화집인데 아주 오늘날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모험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마지막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신밧드가 아내로부터 좀 고백을 듣게 돼요. 사실 이 남자들이 악마의 형제이고 신밧드가 살던 도시는 이제 불신의 도시였음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신밧드가 아내와 함께 이 원래 바그다드로 귀환했고 신밧드의 모험 또한 여기서 그 장대한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어른을 위한 이제 설화집, 이야기집이니까 각각의 과정을 풀스토리로 보는 게 재밌습니다. 사람들의 좀 심리 묘사,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행동, 위기 시에 이제 대처 방안, 그다음에 새로운 문물을 접했을 때 싸우고 설득하고 동화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재밌어요. 그래서 요약을 한 거를 들으면은 그냥 애들이나 볼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원문이라던가 아니면 전문을 보면은 훨씬 재밌는 오늘날의 어지간한 소설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틱한 박진감 넘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밧드의 스토리가 대략 이렇고요. 추가로 오늘날에 연결된 부분을 한번 첨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양 여행기를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옮겼던 이 신밧드의 모험,
이 주인공 신바드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오만 사람이에요. 오만 들어보셨죠? 나라 이름.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나라지만요. 고대부터 해양의 강국으로 아주 명성을 떨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럽인들보다도 훨씬 이른 8세기에 이미 7대양을 항해했어요. 1270년 정도에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이탈리아 상의 마르코 폴로. 그리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은 그때보다도 300년이나 더 앞서서 세계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주로 이제 북동 방향에서의 계절풍이 부는 11, 12월. 여기에 인도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거쳐서 중국 광저우까지를 향하는 아주 장대한 여정이었는데요. 이때 대추야자나 뭐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이제 물물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때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들렀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 현종 때 이 아라비아 상인 100여 명이 찾아와서 중동 지역의 특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만 해도 이제 대외의 개방을 좀 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 뭐 이제 장보고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오로지 중국 아니면 일본 이 정도가 다였어요. 이게 조선이 보는 세상의 전부였죠. 이런 나라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밖에서의 대외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나라의 부도 증가하지 못하고 군사력도 형편없고 오로지 이제 공자왈 맹자왈만 하니까 이제 아래에서부터의 세상에 대한 이 개혁 요구를 아주 가혹한 신분제로 계급제로 찍어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세계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 조선시대 때 한심한 내용들이 참으로 비견되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신바드 그러니까 오만 사람들의 이 여정이 중동에서 중국까지의 항해 보통 이제 왕복 한 1년 이상 되는 이제 대장정이었어요. 이 당시에 주변국들은 엄두조차 내기 힘든 이제 그런 이제 난이도였는데 오만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해요. 위치를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 동남쪽에 끝자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은 물론이고 아시아, 기타 다른 대륙으로 이제 뻗어나가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선박제조 기술이 월등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장거리 항해에 나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오만이 이제 해상 제국이기 전에 이제 유향, 이거의 재배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오만의 최남단의 도시들을 보면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 유향의 재배지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향료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이 유향은 이제 기독교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뒤에 이 바친 이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중동이나 유럽 사람들에게는 매우 귀하고 값비싼 향료였습니다. 향을 피우는 종교의식에서부터 상처를 치료할 때까지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이 유향을 사용했고요. 질 좋은 유향이 대량으로 생산됐던 이 오만은 인류 최초의 무역로인 이 향료길, 여기에 시작이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매년 약 수천 톤의 유향이 그리스와 로마, 지중해 연안 등으로 수출됐습니다. 오늘날의 오만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탑 국가,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향료 무역으로 부를 쌓았던 오만이 발달된 항해술을 바탕으로 대양 범선을 구축해서 저 멀리 중국에까지 이르는 동서 해양 무역에도 뛰어들게 되는데요. 당시 오만인들을 보면은 이제 주변의 어느 어떤 나라들보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장거리 항해에 나설 수 있었는데 이게 고대로부터 축적된 선박 제조에 대한 지식과 이 노하우 덕이었습니다. 이 오만 범선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이 배전의 판재를 보통은 못으로 결합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질긴 섬유실로 하나하나 엮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배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좀 강대한 파워, 그러니까 태풍 같은 거에 약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산호초에 자초했다거나 아니면 충격이 좀 긴 시간대 오는 이러한 위기에 아주 유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흡수해서 쉽게 부서지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바드 이야기가 대표적인데요. 신바드가 배만 탔다 하면 난파되는데도 살아남았잖아요. 당연히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배를 건조할 때의 특성도 상당히 연유를 받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난파가 되더라도 적어도 육지로 갈 때까지 가장 가까운 이 해변가에 갈 때까지 배가 버틸 수 있는 거죠. 또 선체 중간부에 당시 유행했던 이 사각이 아닌 삼각돛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역풍을 잘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형태의 배를 이제 서양에서는 다우선이라고 불렀는데 이 배가 중세 오만 선박의 주축을 이뤘고요.
근세 들어서는 유럽 제국주의에 맞서서 해양 제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제국주의 그리고 대항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서구 열강에 침략을 받아서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16세기와 17세기에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포르투갈이 이제 상대적으로 대항해 시대에 약간 좀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을 소위 말해서 아주 뿌리까지 긁어갔는데요. 그러다 한참을 이렇게 힘들어하던 오만이 1700년대 한 중간쯤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흐마드 이븐 사이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해양 제국의 자존심을 되찾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이 왕조예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지배자였던 아흐마드. 오랜 이 식민 지배로 분열됐던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고요. 후퇴했던 해양 활동을 되살리기 위해서 더 발달된 해양 정책을 아주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축된 이 강력한 해군과 상선단, 향료는 물론이고요. 당대 최고의 인기 상품 중에 하나였던 이 커피와 설탕, 이런 물품들을 좀 다루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해 갑니다. 그리고 이 해양 제국의 명성이 절정에 달한 건 이 후계자 사이드 이븐 술탄 때였는데요. 아랍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군주 중에 한 명으로 꼽힐 만큼 오만의 최고 전성기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대규모 무장 상선으로 천연 광물이 풍부한 이 동부 아프리카 해안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도 성공했던 대단한 군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좀 겪어봤잖아요, 탄압을.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주 무자비한 좀 그런 정치 대신에 어느 정도의 현지 자치를 허용하면서 상인 연합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상업이 발달하게 됐고요. 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던 게 당대의 그 루트였잖아요, 해양 항해. 근데 이 당대 동서무역에서 동부 아프리카 해안선을 부각시킨 그런 선구자입니다. 동시에 이 동부 아프리카 무역 중심지로 떠오른 이 잔지바르, 오늘날은 탄자니아 쪽인데요. 여기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후 이제 무스카트와 함께 오만의 공동 수도 반열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잘 나가니까 자신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이븐 술탄이 한번 기울어졌던 이 서구 열강과의 관계도 재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계속 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의 지배권을 견고히 유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대등한 국제관계를 맺고 상설 무역 거래를 이어가게 됩니다. 실제 역사를 봐도 이 오만이 이제 1840년 정도에 당시 아랍권 국가 중 처음으로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했고요. 그 몇 년 뒤에는 영국에 이 오만 대사관을 두기도 합니다. 이 비서구 국가들을 매우 낮게 대했던 그 당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국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잘 나가던 오만의 중흥기, 이 영광. 아쉽게도 이 사이드 이븐 술탄이 세상을 떠나면서 급격하게 빛을 잃고 맙니다. 이 사람이 생전에 이제 자신의 두 아들에게 각각 이 잔지바르 지역하고 오만 지역을 맡겼는데요. 각자의 지역에 대한 두 아들의 영향력이 확고해서 이 두 곳이 통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둘은 서로의 영역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요. 원래 이 대부분의 국가가 내부의 분란이 원인이 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투고 있었는데 이 사이에 오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영국이 끼어들어서 강제로 협정을 맺게 되고 한동안 유지되는 듯했던 이 협정이 이후 이 잔지바르하고 오만이 분리되는 영국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잔지바르 지역이 떨어져 나간 오만은 내륙과 해안지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 차이로 갈라서면서 또 한 번 분열돼요. 모두가 뭉쳐서 한 마음으로 단결해도 안 될 텐데 이렇게 세 갈래 길이 나니까 이제 오만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리막을 점점 걷던 오만이 이제 1860년대가 되니까 이제 증기선이 등장하고 이 해상 무역의 아주 혈로죠, 수에즈 운하 이게 나오면서 이제 오만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오만을 거쳐갈 이유가 없어요. 해상 무역을 잇는 오만의 존재 가치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모조리 잃어버렸던 오만.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 오만을 재건한 사람은 이 카부스 빈 사이드 국왕, 오만에서 이 현대화의 아버지라 불리게 돼요. 이 사람이 집권하기 전까지 오만은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가 이제 나라 문을 쇄국적으로 아주 굳게 닫았고요. 도로나 병원, 기타 이런 인프라 간접 시설을 전혀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카부스가 1970년 정도에 즉위한 이후부터
이제 국내 경제 개발을 의욕적으로 펼쳐갔죠. 주변 산유국에 비해서 오만의 원유 매장량이 좀 적어요. 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석유 수출로 얻은 이익을 국가 인프라 구축과 교육, 그리고 보건이나 병원 이쪽에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아주 견실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죠.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비전 이제 2020 이런 계획들도 수립해서 석유 자원 고갈에 대비한 산업 다변화도 모색했습니다. 제조업도 동시에 육성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능력 있는 왕이나 아니면 지도자가 나오면 어지간히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 정도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종교적 관용인데요. 그래서 철학의 기본 원칙, 이바디파. 그러니까 이슬람의 종교가 이제 수니파랑 시아파랑 나뉘어져 있는데 이 수니파의 한 갈래예요. 오만 쪽은. 현재 오만인들의 대부분이 이 이바디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 오니까 이제 오만이 정통 이슬람 국가임에도 종파 분쟁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이제 왔어요. 최근에 이제 유엔의 인권보호라던가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금지 협약을 아주 법률로 채택한 중동에서 아주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파워도 중동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높은 편이에요. 남성과 동일하게 투표권, 피선거권, 기타 거의 모든 권리를 여성들도 행사하고요. 각종 뭐 부처 장관이나 해외 대사 여기에서도 여성들이 임명돼서 점점 그 파워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력이 신장되고 이제 영향력이 넓어지니까요. 굉장히 좀 위기였었죠. 2015년에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여기서도 이제 중재 역할을 했어요. 장소 좀 제공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후티 반군 여기에 협상 장소를 제공하고 일련의 과정을 좀 지휘하는 이렇게 아주 중립적이면서도 힘있는 외교적 행보로 인해서 중동의 스위스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모험가 신바드의 나라 오만. 과연 이 영향력을 계속 이어나가서 중동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가 나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이런 중동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신바드의 모험 내용이 이렇고요. 다음은 알라딘과 요술램프입니다. 참고로 이 알라딘이라는 말이 신앙의 고결함을 의미하는 이 아랍어의 존칭어 이 알라아딘인데 이걸 영어식으로 축약한 이름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옛날에 이제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던 이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알라딘이 아버지의 형으로 행세하는 이 나쁜 마법사의 좀 꼬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있는 램프를 가지러 가게 되는데 알라딘의 램프를 들고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이 마법사가 램프를 빨리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해요. 그런데 뭔가 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알라딘이 이를 거절하니까 화가 난 마법사가 입구를 막아버리고 알라딘이 이제 꼼짝없이 동굴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우연히 알라딘이 이 마법사에게서 받은 마법의 반지를 좀 문지르게 돼요. 그러자 이 반지에서 거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알라딘을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간 램프에서도 거인이 나타나 이 알라딘을 부자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반지에서도 거인이 있고 램프에서도 또 다른 거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이 램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알라딘은 마침내 나라의 공주와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알라딘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본 이 마법사가 화가 나요. 그래서 알라딘이 외출한 틈을 타서 공주를 속인 뒤에 이 램프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알라딘이 이제 반지와 이 거인의 힘을 빌려서 마법사를 쓰러뜨리고 이 공주와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제 그런 게 중심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동용으로 알려진 알라딘입니다. 추가되는 부분이 더 있는데요. 바로 마법사에게 이 사람보다 마법이 더 뛰어난 또 다른 형이 있었고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위해 현지에서 명망이 높은 성녀로 위장한 다음에 공주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궁전을 완벽하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이 전설적인 로크의 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 공주의 말을 들은 알라딘이 못 모르고 거인에게 이 로크의 알을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램프의 거인이 아주 불같이 분노하게 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로크가 이 거인과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램프의 거인이 진인데 처음에 화를 내다가 알라딘이 못된 마법사의 음모에 속았다. 이거를 좀 인지하고요.
마법사의 계략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라딘이 형 마법사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이제 정통 알라딘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죠.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유한 행상인으로 위장하고서 아주 흘려 말하는 것처럼 로크의 알이 그렇게나 귀하다는데 그게 있으면 칭송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꼬신다. 뭐 이런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현대에 알라딘이 이제 아랍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원래 알라딘의 원전은 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일야화의 이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야기 첫 장, 첫 줄.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마을에 알라딘이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좀 언급이 돼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속의 이제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아니 뭐 전부죠. 이게 무슬림 사람들이고요. 아랍풍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라 술탄으로 묘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보다는 아랍의 특징이 반영된 부분이 매우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90년대까지는 알라딘이 이제 중국인으로 등장하는 책이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개봉한 후에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중동의 아랍 세계로 완전히 이제 굳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지의 지니 이야기. 보통 알라딘 하면은 이제 램프의 지니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원작에는 이 반지의 지니의 좀 분량이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 능력하고 이미지가 확실히 크잖아요. 그래서 만능 거인, 이 램프 거인한테 좀 밀려요. 그리고 사실상 반지의 거인은 이동하는 정도밖에 능력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디즈니 알라딘으로 가면은 아예 등장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동 역할을 마법의 양탄자라는 캐릭터가 대체하잖아요. 그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알라딘에서는 이제 반지의 거인이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알라딘이 램프의 진이나 반지의 지니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의존성 있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도움을 못 받게 됐을 때 자기 힘으로 난관을 극복해가는 어떤 좀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새로운 장점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런 쪽으로 어필하면 교육 효과도 크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또 뭐 이제 능력치는 좀 다르지만 생긴 것도 비슷하고 컨셉이 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램프에 지니가 있는데 또 반지에 지니가 나오면 좀 이상하니까 예, 사라졌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알라딘과 요술 램프고요.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빅3 이야기 중에 마지막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페르시아에 사는 형 카심 그리고 동생 이제 알리바바 이 형제가 등장해요. 약간 우리나라 흥부놀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형 카심은 큰 부자였지만 동생 알리바바는 열심히 나무를 팔아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리바바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한 40여 명의 도둑대가 보물을 엄청나게 훔쳐서 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들이 언덕 위에 큰 바위 앞에 이르렀을 때 이 두목이 큰 소리로 외치는 말, 유명하죠? 열려라 참깨. 그러자 바위 문이 스스로 열리고 동굴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도둑들은 훔친 보물들을 동굴 속으로 나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 후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도둑들이 다 나오게 되자 두목이 또다시 외칩니다. 유명한 말 또 나오죠. 닫혀라 참깨. 그러자 이번에는 바위 문이 스르르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알리바바가 도둑들이 산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바위 문 앞에 서서 아까의 그 주문들을 외칩니다. 그러자 바위 문이 스르르 열리고 이후의 과정은 뭐 뻔하죠? 예,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좀 후루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갖가지 보물들을 자루에 담아서 산을 내려오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이제 깜짝 놀란 것보다 훨씬 크게 이제 그의 형이 더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막 다그쳐서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느냐. 그래서 결국 알리바바는 이제 내용을 알려주고요. 이 형도 그 바위문 앞에 가서 주문을 외우고 들어가서 보물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말이죠. 그런데 적당히 챙겨서 나왔어야 되는데 좀 과욕을 부렸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나머지 주문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도둑들이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저번에 물건 훔쳐간 것이 네 놈이었구나. 너를 살려둘 수 없다. 그렇게 어떤 변명을 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죽은 카심을 동굴 안에 아무렇게나 그냥 버려둬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도 형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동생 알리바바. 도둑들 몰래 동굴로 가 보니까
형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카심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두목이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부하 중에 좀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부하에게 너는 지금 당장 마을에 내려가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부하가 알리바바를 확인한 다음에 그 대문에 동그라미를 그려둡니다. 요즘에 왜 우리나라에서도 예, 혼자 사는 사람 집에 초인종 밑에 뭐 이상한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고 막 그런 뉴스가 떴잖아요. 여기서 좀 모티브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그 두목이 도둑들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와서 이 동그라미가 그려진 집을 찾았는데 이상합니다. 그 마을 모든 집에 똑같은 동그라미 표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알리바바의 이제 하녀 중에 좀 영리한 하녀가 자신의 그 대문에 동그라미가 있는 걸 이상히 여겨서 걸리는 족족 다른 사람들 집에도 동그라미를 쳐놨던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한 두목이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기름 장수로 변장하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그러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 이렇게 알리바바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죠. 순진한 알리바바. 기름 장수로 변장한 두목을 모르고 정성껏 술과 고기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 있던 등잔불이 꺼져요. 그래서 기름을 빌려 쓰려고 기름 장수 항아리가 있는 뒷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보니까 많은 수의 도둑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까의 그 영리한 하녀가 이 위기를 좀 이겨낼 그런 계책을 알리바바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주인님, 제가 손님에게 칼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칼춤을 추는 척하면서 그 기름 장수로 변장한 두목에게 다가선 다음에 바로 두목의 가슴에 칼을 꽂아버려요. 무서운 여자죠. 알리바바가 깜짝 놀랐지만 이제 그녀가 두목의 품속에 있는 칼과 이런 내용들을 다 알려주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하녀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된 알리바바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녀를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그런 거겠죠. 무슨 일에서도 방심은 금물이라는 경고적인 교훈. 그리고 하녀의 기지로 용기와 생명을 구한 알리바바가 당시의 아랍 쪽도 굉장히 신분제 국가였거든요. 이 신분을 초월해서 하녀를 자기 며느리로 삼는 인간적인 신의의 모습. 이렇게 의리를 보답했다는 점에서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이렇고요. 추가로 알리바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려고 보니까 계속 중동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현대 알리바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이 알리바바 그룹 중국 쪽의 마윈인데요. 창업자가 손수 일군 이 엄청난 사이즈의 이제 기업 경영권을 포기해버렸잖아요. 마윈이. 짐작은 갑니다. 중국의 금융당국을 공개 비판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공산당 눈밖에 난 마윈이 결국 알리바바 엔트그룹의 실질 경영권을 포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마무리가 되죠. 중국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공산당을 비판했던 이 셀럽들이 사라졌다가 딥페이크 같은 화면만 돈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겁에 잔뜩 질리고 좀 홀쭉해진 헬쑥해진 모습으로 좀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인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엔트그룹을 보면은 중국인들의 필수 서비스인데 알리페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죠. 원래 마윈이 직접 보유한 지분율은 10%가 넘어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관련 법인을 통해서 엔트그룹에 대한 지배권 행사해온 마윈은 결국 이 공산당에 의해서 물러나게 돼요. 모조리 청산당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권력을 쥐고 있는 곳은 이제 혁명 원로들의 자제인 이제 태자방 그쪽 사람들인데요. 시진핑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상하이방과 관계가 깊은 마윈이 예전부터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뒤부터 본격적으로 마윈을 탄압했었습니다. 예전에 엔트그룹이 원래 그 상장을 준비했었는데요. IPO를. 이때 한 45조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야말로 대단한 엄청난 사이즈였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기업을 상장 이틀을 앞두고 백지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 여기를 시작으로 이제 은행보험감독회, 증권감독회, 외환관리국. 여기서 줄줄이 돌아가면서 엔트그룹 관계자들을 불러서 괴롭혀요. 당시에 이제 징셴둥 최고 경영자,
그리고 후샤오밍 사장 이런 사람들도 다 소환됐었고요. 21년도에는 이제 182억 위안, 한국 돈으로 3조가 넘어가는 이 반독점 벌금을 내게 합니다. 반독점. 중국의 국가 자체가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이런 제목으로 벌금을 내라고 하는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진핑의 사람들로부터 처음부터 견제의 대상이었던 마윈. 이 상하이 출신인 마윈이 장점인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의 자금줄이다. 이 소문이 뭐 워낙 널리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마윈을 이제 축출 그리고 귀양가게 만든 이 설화. 그동안 아주 촘촘하게 박힌 미운 털의 총합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이렇고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빅테크 아니면 이제 플랫폼 기업 이런 쪽을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인식하는 이 중앙 이제 공산당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은 이제 국가가 좀 더 광범위한 독점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서로 간에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고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당 독재는 뭐 그냥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화폐, 금융이죠. 여기하고 정보, 이 데이터를 쥐고 있어야지 국가가 국가답게 운영이 된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모토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마윈의 알리바바 그룹은 시진핑 체제의 위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일개의 회사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결제, B2B,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타 전 영역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면서 데이터와 금융을 장악했었어요. 굳이 중국만 볼 것도 아닙니다. EU라던가 미국도 보면은요. 뭐 아마존이나 구글, 메타, 뭐 애플, 기타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이 디지털 시장법, 이게 DMA인데 이런 중국에서나 있을 법한 법령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시민들의 거의 모든 정보가 미국 기업의 서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자국 플랫폼 기업 말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DMA를 강행한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플랫폼 테크 기업의 천성이 그렇습니다. 승자 독식, 모든 데이터를 혼자 갖고 이걸 가공해서 2차, 3차로 팔아먹는 그런 사업 방향을 모색하죠. 그리고 그들끼리의 경쟁이 좀 치열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최종 승자가 과거에 어떤 기업이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오늘날의 거대 플랫폼이 전통적인 대기업과 다른 점, 이 비즈니스의 세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새로운 규칙과 표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다시 돌아보면은요. 이제 마윈의 알리바바가 중국의 전체 데이터와 금융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거의 이제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만약에 상하이방이 조금만 더 정치적인 역량으로 디펜스를 해줬으면은 혹시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비중 있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마윈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알리바바는 이제 그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일종의 커머스 플랫폼으로 볼 때는 뭐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물건 살 때는 뭐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국의 정치나 사회, 금융, 경제 전반 등을 보면은 중국이 그나마 이제 약간은 더 힘의 분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원천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런 중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또는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 한 명 또는 국가 이렇게 봤을 때 누구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면은요. 오늘날의 우리 생활 그리고 삶에 좀 적용시켜보는 응용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날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이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대 석유 수출 국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나 여러 방면에서 매우 취약한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영토로 보면은 약 215만 제곱킬로미터, 거의 한반도 전체의 10배가 넘고요. 서아시아나 중동 전체에서도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하지만 영토 대부분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리고 1950년 정도만 해도 인구 자체가 300만 명에 불과한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또 그 대부분이 떠돌이 사막 유목민인 베두인족이었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기타 서비스가 살아날 그리고 화랑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우디 경제에서 핵심 노동력은 대부분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2022-3년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우디 정부 통계치에서 총 인구는 3,600만 명인데 이 중에 한 40% 정도가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천만 명 이상이 시민권이 없는 단순 노동력이죠. 또 노동력의 핵심 중에 이제 한 25살에서부터 한 45살 사이 여기가 가장 왕성한 이제 사회 인력이잖아요. 이 남성 인구에서 이민자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어떻게 굴러가도 좀 여차한 위기 상황에 봤을 때 좀 물밀듯이 썰물 빠지듯이 나갈 수 있는 거죠. 또 사우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외국 태생 이민자거나 외국인이라는 추정까지 나오니까 인구 구조가 상당히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 왕가와 그 부족을 봐도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고립된 이 내륙 사막 지역이 그 근거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사우드 부족이라고 하는데 사우드 왕가죠. 1차 대전 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슬람 성지 메카, 그 메디나, 여기 이제 헤자즈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1932년에 사우디 왕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 동력이 사우드 부족이 믿고 있던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이 풍으로는 와하비즘이라고 하는데 여기 신자로 구성된 이 종교 부대 이쿠안 세력이 그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나 경제력 등에서 월등한 이라크, 시리아 이런 쪽에서 국가가 안정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국경을 접하는 이 사우디는 안보 같은 면에서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딱히 뛰어난 것도 없고 국경 지역에 좀 분란도 있어가지고 한때 나라의 존립마저 걱정해 있었던 사우디. 그러나 1938년에 발견된 검은 황금, 이 석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아랍 세계의 지정학 자체가 변경됐죠. 1945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얄타 회담이 있었는데 귀국하던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건국했던 사람이죠. 이븐 사우드. 당시 국왕과 함께 이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사우디가 미국의 석유를 그리고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제공하는 이 오늘날의 협력의 틀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그린 이 회담이잖아요. 얄타 회담. 이걸 마치자마자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다. 이거 자체가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겁니다.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방문했다. 이런 내용과는 전혀 그 비중이 달라요. 그래서 이 미국과 사우디의 실질적 동맹, 그 이후 아랍 세계에서 이 사우디의 부상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였습니다. 냉전 때를 봐도 뭐 이집트나 시리아, 이라크 이런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제 비동맹 진영이나 아니면 소련 쪽에 좀 기울어질 때 사우디는 아랍 세계에서 아주 굳건한 친미 반소 지역의 보류였죠. 특히 이제 이란이 이슬람 혁명으로 이제 반미로 돌았었잖아요. 한 1970년 말쯤에. 이때 좀 위기가 있었는데 당시 서구권 서방의 최대 전략 지역인 이 페르시아만의 지역 안보 여길 책임지는 중추 국가로 이 사우디가 추가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계속 이어지면서 커져요. 1980년대 이후로 가면 이제 아프간전이 일어나는데 사우디가 이제 반소련 게릴라 단체죠. 무자히딘. 여기에 대한 이제 재정적 지원을 책임지면서 이제 인도양 쪽으로의 소련의 진출을 저지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우디가 미국에게 최대 전략적 가치를 지닌 국가로 부상할수록 전략적 자율성과 독립적 위상을 키우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이 사우디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뭐 알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적당히 해라 이렇게 자꾸 좀 무시해요. 찍어 누르고 그래서 사우디가 자신의 가치를 알릴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죠. 석유파동. 내용을 보면은 1973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중동 전쟁이 이제 몇 차에 걸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에 대한 석유 금수를 주도합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피해가 왔고요. 물론 그 뒤에는 뭐 여러 차례 좀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아예 노선 자체가 변경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사우디를 보면은 기존의 일방적인 친미 노선에서 뚜렷이 이탈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아주 밀접하게 교류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거죠. 한때 이제 페트로 달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석유 거래 결제 통화는 국제적으로 달러화입니다. 이게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 유지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보고자 하는 게 이제 페트로 차이나. 그래서 중국의 이제 시진핑이 석유의 위안화 결제라는 이 중요한 사안을 사우디에게 막 거침없이 제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한테도 좀 그렇지만 사우디에게도 좀 무례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 차례 걸쳐서 제시한다. 그러면 아마도 중국과 사우디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사우디의 정체성과 독립성 추구에서 최대 수단은 석유값의 결정권입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도 이 헤게모니 싸움의 일환이었죠. 사우디가 기존의 친미에서 오늘날 탈미 쪽으로 노선을 걷는 게 석유값의 결정권을 강화하려는 여기에 또 배경이 돼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잖아요. 셰일 에너지 개발.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우디의 석유 파워가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그동안 사우디가 이제 미국 편에서 할 만큼 했는데 뭐 각종 내전에 개입한데 지금 사우디하고 예멘 내전 여기가 좀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이죠. 자말 까슈크지 암살 사건. 뭐 이런 내용 등으로 이제 인권 압박을 사우디에 계속 가했어요. 사우디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겨우 이런 걸로 우리를 압박해? 반항심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불참해버려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실권자죠.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를 더욱 또 우호적으로 확대시켜버립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미 2016년 정도에요. 이제 러시아를 이제 오펙, 그러니까 중동의 석유 기구죠. 여기에 이제 러시아를 추가해서 오펙 플러스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의 결정권에 이제 권한을 일부 주고 관계를 증진시켜 왔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급등을 하니까 미국이 이제 이거를 균형을 좀 맞춰야 되니까 사우디의 증산을 압박했어요. 증산해서 가격을 좀 낮추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우디는 200만 배럴의 감산을 주도하는 이제 미국과의 엇박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이런 최근에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사우디가 현재 세계 지정학의 주축 국가죠. 미국, 중국, 러시아 여기를 상대로 본격적인 자국 이익 최대화 그리고 등거리 노선 외교로 전환했다. 이거를 공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우디는 중국에 대해서는 석유권 보장, 그리고 러시아와는 석유값 공조 이렇게 윈윈 게임을 하면서도 미국의 손을 또 아주 놓진 않아요. 노동력의 대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민자인 현재의 국가 취약성을 봤을 때 사우디는 앞으로 어떤 특정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독립적 행보를 강화하겠다. 이걸 국가의 기존 좀 플랜으로 삼은 듯합니다. 원래 사우디를 보면은 사막의 아주 거친 민족이죠. 베두인 부족. 이 부족의 봉기로 성립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태생적인 반골 기질이야말로 사우디 지정학의 배경이기도 해요. 자, 이런 내용이 현재 사우디의 대략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노선, 이런 상황들의 핵심 인물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빈 살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권력을 잡는 과정부터 다이내믹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권을 둘러싼 이 지도부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반부패위원회란 곳에서 11명의 왕자와 38명의 전 현직 장관, 그리고 국가 고위 공무원, 그리고 이제 국영 기업들의 핵심 사업가, 이 모든 사람들을 부패와 뇌물수수로 전부 잡아들였어요. 이 숙청이 며칠 동안 확대되어서 한 3, 4일 동안 500명 이상이 체포됐다는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액션을 빈 살만 왕세자가 한 일이죠. 빈 살만이 이제 기존의 사우디 국왕이 숨지자 가장 먼저 국왕의 시신을 점유해서 대의 명분을 확보한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인 살만을 국왕으로 만들어버려요. 원래 사우디를 보면은 이렇게 한 명의 왕세자가 아무리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권력 분립의 구조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제 3대 파벌이 있는데요. 이제 왕자들이 국방부, 국가방위구, 그리고 내무부 여기 하나씩 맡아서 서로 견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빈살만이 국가방위부와 내무부 등을 맡고 있던 왕자들을 비리 혐의로 전부 집어넣고요.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이 3대 군부 조직을 모두 장악해버립니다. 30대 중반의 나이밖에 안 됐는데 사우디 전체의 실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살만이 이 3대 군부 조직을 장악한 후에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해서
나머지 정적들도 모두 숙청하고 그대로 엄청난 재산을 회수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액션이 있으면 추가로 이제 언론 탄압이 나오죠. 언론 독점인데 빈살만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 이제 국왕이죠. 또는 이제 자신 그러니까 왕세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다 적발될 경우에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모욕죄 조항을 공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문자 하나 잘못 보내거나 트위터 하나 잘못 써서 징역 10년 이상을 받고 블로그나 뭐 카페 아니면 동영상 하나 잘못 만들어서 징역 10년에 2,000대 예, 태형을 받는 그런 공포적인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빈살만이 실권은 잡았지만 왕이 아니라 왕세자인 그런 신분상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왕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런 건데 명목뿐인 왕이지만 그래도 왕이 있고 빈살만은 왕세자의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로 문제가 생긴 게 권력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인간 역사의 기본 원칙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빈살만이 이제 아버지인 국왕과 사이가 미묘하게 틀어지고 있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빈살만의 아버지, 그러니까 압돌 아지즈 국왕인데 빈살만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그런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지즈 국왕이 자기를 경호하는 이제 국왕의 경호팀 중에 일부가 빈살만에게 충성하는 그런 충성파 경원이었다. 이런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러자 바로 그 순간 국왕 경호팀 전원을 교체시켜 버립니다. 서로 좀 싸하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허수아비라지만 그래도 국왕이 빈살만에 대한 태도가 이상해지고 마침 국왕의 건강까지 나빠지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왕세자들이 좀 들썩들썩해요. 1대1로는 빈살만에게 안 되지만 몇 명 합치면 해볼 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국왕의 나이가 지금 87, 8세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국왕인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엉뚱한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이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된 빈살만이 자신의 사촌형이자 전 왕세자였던 빈 라이프 그리고 삼촌인 알 사우드 왕자를 모두 체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뒤에 왕위 계승 2위권과 3위권자를 모두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명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반역죄였죠. 그래서 고문과 협박, 회유, 기타 모든 방법이 총동원됐고요. 초기 정권을 잡을 때와 같이 이번에도 작전을 짜서 여러 왕자들을 모조리 체포, 엄청난 돈을 뜯어냅니다. 이 돈이 공식적으로만 약 130조 원 정도, 달러로도 1,000억 불이 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합의금을 이제 종잣돈으로 해서 이 빈살만이 석유 시대가 끝난 이유를 대비하는 이 플랜을 세운 게 바로 이 네옴 신도시 프로젝트예요. 서울 면적의 44배 크기에 건설되는 미래형 도시. 이게 석유와 석탄 등의 화석 연료를 배제하고 풍력이나 태양열,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로만 도시가 운영되는 또 지상에는 도로와 개인 소유 자동차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고속전철이나 지하 도로를 운행하는 공영 자율주행 차량으로만 일어난다. 이게 교통 AI 기반 스마트 시티 플랜인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될 이 네옴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두바이 있잖아요. 두바이 사이즈를 엄청 키웠다. 그렇게 봐도 좀 무방하다는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옴을 좀 보면은요. 뭐 여기저기 뉴스에 네옴 시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핵심 내용이 어떻게 좀 플레잉 된다. 여기까지는 아마 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폭이 200m, 길이가 170km 정도 되는 일직선상에 약 1,000만 명 가까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건설한다. 이게 이 도시 플랜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170km 중에 한 120km 정도는 이제 미러 라인이라는 구조물이 들어서는데 그러니까 좌우 방벽을 유리, 정확히는 이제 태양광 구조 판넬인데 이걸로 세운 거죠. 이 미러 라인을 보면은 약 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높이 500m, 길이가 120km. 여기 일직선의 쌍둥이 건물로 2030년 정도를 이제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러 라인을 봤을 때 두 개의 거대한 일직선 건물 사이에 보행자를 위한 지상층, 그리고 교통 및 기반 시설을 위한 두 개의 지하층, 이렇게 총 3계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리고 라인의 양끝을 보면은 고속철도가 연결되어서 끝에서 끝까지 20분 정도의 주파가 가능한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될지 참 의문입니다. 상세 내용을 좀 더 보면은요. 이제 두 개의 건물 외벽은 뜨거운 외부 기온을 반사시키고 태양열 발전을 하기 위한 좀 거울 소재가 들어가니까 이걸 통칭해서 이미지화했어요. 그래서 미러 라인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이 네옴의 이제 기본 통신망 그리고 AI망이 전부 중국의 화웨이 기술력이 기반이라는 점이에요. 여기서 미국과 벌써 1차적인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 통신 스펙을 보면은 이제 화웨이의 AI하고요. 오늘날의 첨단 통신망인 5G 그리고 6G가 연결된 이 국가 데이터 역량 강화에 이 사우디하고 중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네옴을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서 거대한 경제 자유 구역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 네옴 시티가 중국의 국영 건설사죠. 중국 건축공정총공사. 여기가 터파기를 이미 시작했고요. 구간 단위로 나눠서 발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그 이야기했던 석유값 그리고 미국과의 마찰이 다 이렇게 연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입장에서 보면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석유에 증산을 해달라. 이 미국의 요청이 불편해요. 불쾌하고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감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우디라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엄청난 인류 역사상 좀 가장 큰 이제 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증산을 해줘서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 네옴시티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원래는 이 네옴시티 투자금을 사우디 이제 엄청 큰 회사잖아요. 아람코. 이걸 상장해서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신의 부친과 사이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명목상의 국왕이긴 하지만 이 살만 국왕이 승인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빈 살만의 권력에도 흠집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빈 살만의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이제 9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예,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뒤에 이제 왕위 승계권 2위와 3위를 일단 재건했잖아요. 그래서 응급처치는 했는데 나머지 전체 왕족들의 지지를 받아야 이제 이후에 국가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말 위에서 천하를 잡을 수는 있어도 운영하려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 능력이에요. 정치 능력. 근데 사우디를 보면은 버는 돈이 대부분 이제 원유 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계산식에 따라 다르지만 배럴당 한 90달러 가까이는 돼야 이 재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옴시티를 위한 추가 자금을 하려면 사실 기름값은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입장에서도 마음이 급해요. 미국이 아무리 쪼이고 협박하고 위협해도 고유가를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은 초기 자금이 한 3천억 불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네옴시티에. 이 중에서 이제 국부펀드 그리고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거를 3대 7 정도의 비율로 해서 외부 자금을 모집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아람코만 상장시키면은 다 해결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촉즉발의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현재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정도의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이나 IT, 기타 뭐 이런 쪽에서는 미국이 핵심이니까. 근데 미국 정부에서 미국의 기업들은 사우디의 투자를 확대하지 말아라. 이걸 공공연하게 좀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북미가 아닌 이쪽에서 투자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뭐 아시아랑 유럽인데 유럽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의 여러 나라가 엮여 있잖아요. 에너지 값도 상승하고. 그래서 아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시아 쪽을 찾아보면서 국부펀드가 네옴시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투자 자산들을 팔고 있어요. 현재 뭐 기록에 따라 좀 다양한데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대략 한 5,500억 불 내외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한 5분의 1 정도를 단기간에 현금화시켜야 한다는 이제 그런 좀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겁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한 돈 중에 좀 많은 게 손정희 회장 있잖아요. 일본 소프트뱅크.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같은 데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투자금이 단기간에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예전에 보면은 신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설 같은 내용. 소프트뱅크의 투자금 한 450억 불이 손정희가 이제 단 1시간 이내의 미팅에서 빈살만에게 투자금을 받아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투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역시 손정희, 마사요시 손. 뭐 이런 내용이 대서특필됐었는데 이번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손정희 씨 아마 힘들겠죠? 그리고 사우디하고 중국이 요즘에 많이 친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알짜배기 그리고 돈 되는 일, 쉬운 사업들은 중국 사업체가 먼저 가져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가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국제적인 또 역학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 공사 자체가 워낙에 난공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은 가장 높은 이제 빌딩, 인공 구조물이 대략 한 600m 내외예요. 근데 이제 고층으로 가면은 바람이 심하게 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용적률 같은 거 생각하면은 일자로 지어야 하지만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구조물을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막 한복판에 짓는 더 라인에 이 높이가 500m라고 했잖아요. 그런 빌딩을 몇백 미터 간격으로 계속 지으면서 170km를 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63 빌딩, 뭐 롯데월드 타워 이런 거를 100m 간격마다 계속 짓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세지는 풍향도 고려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한 일반적인 건축물의 구조를 취해야 되는데 이 사우디에서는 아마 용적률을 풀로 가져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로 이렇게 기획을 해놨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서울부터 대전이 넘어가는 이 직선 거리에 전체로 그것도 양옆으로 두 줄로 이런 엄청난 건물을 계속 짓는다. 이게 그냥 빈살만이 머릿속으로 계획을 한 거지만 뭐 계획은 좋죠. 그리고 두바이의 성공 사례도 있고. 근데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현실적인 시공은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난관이 다방면에서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기회의 땅과 플랜이면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옛 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를 들으면서 오늘날의 현실적인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네 인생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아라비안 나이트 재미있으셨는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